오빠는 회사 돈 3억을 횡령한 범죄자였습니다. 온 동네가 손가락질했고 부모님마저 등을 돌리셨죠. 하지만 6년 후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 등록금은요? 20살 봄,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미영아, 너 이번 학기는 좀 쉬어라. 오빠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니. 하지만 엄마, 넌 나중에 시집 가면 되니까. 오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대기업 들어가려면 학원비도 필요하고 토익 점수도 올려야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해 나는 휴학계를 냈고 오빠는 취업학원에 등록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봄 오빠의 면접복을 사야 할 때도 내 적금이 해약됐다. 3년 동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3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오빠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아버지는 그런 오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들 정장 입으니까 완전 회사원이네. 아빠,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뭘. 이 정도면 붙고도 남지. 너 학점도 좋고 스펙도 괜찮잖아.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 3년이 오빠의 어깨 위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미영아, 오빠 면접 가는 날이니까 미역국 좀 끓여놔라. 네, 엄마.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딸이기 전에 여자였고 여자는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오빠는 결국 대기업에 합격했다. 그날 우리 집은 잔치 분위기였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이잖아. 어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아버지는 평소엔 안 마시던 소주를 꺼냈다. 오빠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미영이 덕분이기도 해. 동생이 많이 도와줬어.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짧았다. 그래, 미영이 너도 수고했다. 어머니의 말에는 여전히 오빠가 중심이었다. 나는 조연이었고 오빠는 주인공이었다. 그 후로도 명절 때마다, 친척 모임 때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오빠 이야기만 나왔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대. 대단하지? 부장님이 우리 아들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았대.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라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다. 가끔 고모가 물었다. 미영이는? 미영이는 뭐하니? 아, 미영이? 쟤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시집 갈 때까지만 벌어서 모으라고 했지. 어머니의 대답은 늘 그랬다. 그냥 쟤는 시집 갈 때까지. 나의 20대는 그 세 단어로 요약됐다. 오빠는 회사 생활 3년 차에 아파트를 샀다. 물론 부모님이 보탠 돈이 컸지만 그래도 20대 후반에 집을 마련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 이사 가는 날 온 가족이 도왔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벌써 집주인이 되다니. 미영아, 오빠 짐 좀 옮겨라. 큰 건 오빠가 하고. 나는 그날도 묵묵히 짐을 날랐다. 내 등록금으로, 내 적금으로, 내 청춘으로 마련한 오빠의 집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오빠의 집들이 날 어머니는 떡을 돌리며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혼자 힘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부모 찬스 하나도 안 쓰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혼자 힘으로라니. 그럼 내 휴학은 뭐였고 내 적금은 뭐였을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나는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면 됐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새벽, 나는 가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25이 되어도 28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오빠를 위한 동생일 뿐이었다. 내 꿈도 내 미래도 모두 나중에로 미뤄졌다. 미영아, 아직도 공장 다니니? 언제 시집 갈 거야? 친척들이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쟤는 눈이 높아서 적당한 사람 나오면 보내야지. 사실 눈이 높은 게 아니었다. 그냥 내 인생을 살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다. 일하고 집안일 돕고 조카 봐주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30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싶고. 미영아,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공부는 무슨. 돈 벌어서 결혼 자금 모아라.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날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30살 내 인생에서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오빠는 그 무렵 승진했다. 과장이 됐다. 또 한 번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지만 웃음 뒤에 숨은 서러움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나는 30대를 맞이했다. 오빠는 성공했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부모님은 늘 오빠 편이었고 나는 늘 참고 물러나는 쪽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오빠도 자기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도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너무 늦게, 너무 아픈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오빠가 42살, 나는 38살이 되어 있었다. 오빠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중견 간부가 되어 있었고 나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오빠의 급한 전화를 받은 건 새벽 근무 중이었다. 나는 작업복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팠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의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로 추정됩니다. 사기요? 그게 무슨...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우리 집에 3억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였고 저축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 남짓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오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영아, 우리 어떡하지? 일단 집에 있는 돈 모아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그래봤자 3억이 어디서 나와. 내 통장에 5천 있고 엄마 아빠 통장 합쳐도 2천. 턱도 없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새 회의를 했다. 친척들한테 빌려볼까, 대출을 받을까, 집을 담보로 잡을까. 하지만 모든 방법이 막막했다. 제가 회사에 단기 대출 요청해 볼게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에? 그게 되니? 복지 제도가 있어요. 직원 가족 위급 상황에 단기로 빌려주는 거.
일주일 안에 갚으면 이자도 없고요. 일주일 안에 3억을 어떻게 갚는데? 제 아파트를 팔면 돼요. 금매로 내놓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아파트. 오빠가 10년간 일해서 마련한 그 자랑스러운 아파트. 아들아, 그건 안 돼. 네 집인데.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살리는 게 먼저죠.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순간 오빠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처음으로 보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결연한 눈빛. 다음 날 오빠는 회사에 요청서를 냈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에 아파트 급매 의뢰를 했다. 형님, 이거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데요? 회사 재무팀 과장이 난색을 표했다. 어떤 문제요? 이 복지 대출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사회가 다음 달에 열려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 수술이 급해요. 다음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과장은 주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회사법인 계좌에서 단기 대출 형식으로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일주일 안에 갚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형님이랑 저랑 다 큰일 나요. 알았어, 고마워. 내 집 팔면 바로 갚을게요. 오빠는 그렇게 3억을 받았다. 절차를 밟지 않은 위험한 방법으로.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죠라고 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오빠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 팔렸다. 급매로 내놓았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미영아, 큰일 났어.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회사에서 감사 들어왔대. 누가 신고한 것 같아. 비공식 대출권 걸리면 나 잘려. 오빠, 그럼 어떡해. 일단 집 더 싸게 내놓을게. 5천 깎아서라도 빨리 팔아야 돼. 오빠는 결국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자마자 회사에 돈을 갚았다. 정확히 2주 만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 과장님, 징계위원회에 소집됐습니다. 인사팀의 통보를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징계위원회는 냉정했다.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빌려간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어머니 수술비였습니다. 급한 상황이었고 일주일 만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래도 절차를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이사회 승인도 없이 재무팀장 결재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차가웠다. 김재혁 과장, 해고 처분합니다. 해고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횡령도 아니고 다 갚았는데. 규정은 규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것도 왜곡되어서. 김재혁 씨네 아들 알지? 회사 돈 3억 횡령했대. 횡령? 진짜로? 어머니 수술비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핑계야. 갚았다는 것도 걸려서 급하게 갚은 거고.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해. 그렇게 잘 나가더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때렸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고 병실에서 울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다른 회사 찾으면 돼요. 오빠는 어머니 앞에서 웃었지만 복도에 나와서는 무너졌다. 미영아, 나 어떡하지?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나는 오빠를 껴안았다. 처음이었다.
오빠가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게, 오빠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오빠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재혁이 왜 안 와? 바쁜가 봐요, 엄마. 나는 오빠를 대신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오빠는 멀어져 갔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려다 자기 인생을 잃은 아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져 갔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오빠가 어머니 수술비를 댔다는 사실을, 오빠가 자기 집을 팔아서 어머니를 살렸다는 사실을. 오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더 괴로워할까봐. 그게 오빠의 마지막 효심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오빠는 점점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가 왔다. 잘 지내냐, 부모님 건강은 어떠냐 하는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은 벌어졌다. 2달, 석 달, 반년. 명절이 되어도 오빠는 오지 않았다. 재혁이한테 전화해봐라. 추석인데 왜 안 오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울린 끝에 오빠가 받았다. 오빠, 나 미영이야. 추석인데 집에 안 와? 미안.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바빠서. 다음에 갈게. 오빠,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데. 미영아.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 지금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하지만 나 없다고 해줘. 오빠, 부탁이야. 그냥 바쁘다고 해줘.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뭐래? 바쁘대요, 아빠. 일이 많아서 못 온대요. 일은 무슨, 백수가 무슨 일이 많아. 아버지의 차가운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설날도, 어머니 생신도, 아버지 칠순도. 오빠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다. 그 자식 이름 입에 담지도 마라. 결국 아버지가 그렇게 선을 그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나는 오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해고당한 후 취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느 토요일 나는 오빠가 사는 원룸을 찾아갔다. 이사를 간 건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오빠, 내가 왔어.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렸다. 그때 문 안에서 기척이 들렸다. 미영이? 나야. 문 열어줘. 그냥 가. 나 안 좋아. 무슨 소리야? 문 열어. 진짜 가라고. 부탁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담배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오빠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웠는데. 오빠, 나 안 갈 거야. 문 안 열면 여기서 밤새울 거야.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은 듯 덥수룩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들어와. 방 안은 더 충격적이었다.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라면 용기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이불은 구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오빠, 이게 무슨... 보다시피야. 이게 내 인생이야.
오빠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취업 준비는 다 떨어졌어. 경력 15년이 무슨 소용이야. 횡령범으로 찍혀서. 횡령이 아니잖아. 엄마 수술비였잖아. 누가 그렇게 믿겠어? 이력서에 전 직장 퇴사 사유 쓸 때마다 느껴. 아, 이 회사도 안 되겠구나. 오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미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무슨 소리야?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내 생각이 짧았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오빠가 없었으면 엄마는 수술도 못 받았어. 오빠가 구했잖아, 엄마를. 그래봤자 뭐해. 결국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개를 못 드시는데.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영아, 그냥 나 없는 사람 치고 살아. 차라리 그게 나아.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 미영이 내가 나 감싸는 거. 고마워. 근데 나 이제 정말 지쳤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오빠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오빠는 거부할 게 뻔했다. 밥은 먹고 다녀. 먹지 뭐. 라면이라도. 은행 일이라도 해봐.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미영아, 나 42살이야. 대기업 15년 경력에 과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자존심. 그 자존심이 오빠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오빠, 내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게. 됐어. 그냥 가. 안 돼. 오빠 이러다 죽겠어. 나는 그날 슈퍼에서 장을 봐서 오빠 집 냉장고를 채워놓고 왔다. 오빠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담배만 피웠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오빠 좀 봐줘요. 오빠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아빠가 저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엄마가 수술 받을 수 있었던 게 오빠 덕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무슨 소리야? 보험으로 했잖니. 나는 말을 멈췄다.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머니가 알면 더 괴로워할 거라는 것도. 그 후로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빠 집에 갔다.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오빠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끔 고마워라고 하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니의 병은 재발했다. 수술 후 2년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엔 전이가 심각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재혁이한테는 알렸니? 연락이 안 돼요, 아빠. 사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오빠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빠, 엄마 위독해. 제발 와줘. 답장은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호를 했다.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를 돌봤다. 미영아, 너 언제 자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친구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 하고 웃었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내 고통을 몰랐다. 부모님은 오빠 걱정에, 친척들은 자기 일에 바빴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오빠를 찾았다. 나는 미친 듯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제발 받아. 엄마가 돌아가셔. 제발. 하지만 오빠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지 못한 채 나는 그 옆에 있었다. 2년 내내 간호했고 마지막 순간도 함께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내 이름은 없었다. 우리 아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에 오빠는 오지 않았다. 3일장 내내 빈 소합 사진 옆에 오빠 자리는 비어 있었다. 큰아들은 어디 갔어? 조문객들이 물으면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임종도 안 온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회계를 정리하고 아무도 내게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연한 것처럼 어머니 49제도 채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환자분 심근경색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 오빠에 대한 실망,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어머니 곁으로 가셨다. 나는 2달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또다시 장례식장에서 나는 혼자였다. 오빠는 이번에도 오지 않았다. 미영아, 힘내. 너도 이제 잘 살아봐야지. 친구가 위로했지만 나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오빠는 멀리 있어도 그리운 사람이었고 나는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진실이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 나는 빈 집으로 돌아왔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부모님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안경, 아버지의 신문, 함께 찍은 사진들. 나는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나였다.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편지 겉봉에는 아버지, 어머니께라고 오빠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 오빠가 해고당하던 해였다. 손이 떨렸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결국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면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횡령을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그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 3억이 필요하다고. 당장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었고 은행 대출은 심사에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회사 복지 제도였습니다. 위급 상황 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절차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고 이사회는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무팀 과장님께 사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일주일만 비공식으로 빌려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과장님은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간 모아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팔아서 일주일 만에 회사에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제 직장보다, 제 집보다, 제 경력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내 때문에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자책하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못난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각 없이 회사 돈 쓴 바보 같은 아들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덜 괴로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진 걸 압니다. 실망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미영이만은 보살펴 주세요.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버지,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취업 준비할 때도 언제나 미영이가 양보했습니다. 미영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압니다. 미영이도 공부하고 싶었다는 것을, 자기 꿈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부모님이라도 미영이를 챙겨주세요. 미영이 인생도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족한 아들 재역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어머니를 살린 거였다.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였다. 오빠, 나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이제야 알았다. 오빠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집에 오지 않았는지. 오빠는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괴로워할 테니까. 그래서 오빠는 차라리 못난 아들, 문제야 아들로 남기로 한 거였다. 나는 다시 아버지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김미영.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다. 열어보니 10년치 입금 내역이 있었다. 매달 50만 원씩 정확하게 10년. 총액 6천만 원. 통장 안에 아버지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 딸 미영아. 아버지가 이 글을 쓸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통장에 메모를 남긴다. 미영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대학 휴학하고 공장에서 일한 것도, 내 적금 해약해서 오빠 면접복 산 것도, 밤새 야간 근무하면서 생활비 보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웃으면서 해줬어. 그런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아버지는 매일 미안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겁쟁이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이 집안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오빠만 챙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맞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들이라고 더 챙기고, 딸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우리 세대의 한계였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 돈은 내가 휴학하고 벌기 시작한 그 해부터 모은 거야.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 용돈에서 떼서 내 이름으로 넣어뒀어.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라.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지? 그거 해라. 제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오빠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버지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다. 내 희생을, 내 고생을. 그리고 미안해 하셨던 거다. 자기 방식대로 말없이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아빠,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왜? 나는 통장을 안고 울었다. 평생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고마워하고 계셨고 미안해하고 계셨다. 하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한 번도 아버지께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힘들다,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다. 오빠도 나도 아버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편지와 통장을 꼭 쥐었다. 오빠, 오빠한테 이걸 보여줘야 해. 오빠도 알아야 해. 오빠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서툴렀고,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족이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빈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빠의 편지와 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이걸 어떻게 오빠에게 전해야 할까?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모습에 얼어붙었다. 6년 만이었다. 오빠가 서 있었다. 아니, 오빠였던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42살 남자의 머리가 아니었다. 얼굴은 깊게 파였고 등은 굽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미영아. 오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빠. 나는 달려가서 오빠를 껴안았다. 오빠의 몸은 뼈만 남은 듯 가벼웠다. 미영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오빠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42살 남자가 그렇게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들어와, 오빠. 나는 오빠를 안으로 모셨다. 오빠는 부모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오빠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절을 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의 사과는 계속됐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오빠가 일어났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미영아, 나.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서랍에서 꺼낸 편지를 오빠 앞에 내밀었다. 오빠, 이게 뭔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 오빠가 5년 전에 쓴 편지. 오빠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 응, 읽어봤어. 미영아, 오빠 왜 말 안 했어? 엄마 수술비가 오빠 돈이었다는 걸. 오빠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가 알면 더 괴로워하실까봐. 차라리 내가 못난 아들로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6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산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통장도 꺼냈다. 이것도 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통장이야. 오빠는 통장을 펼쳐보고 아버지의 메모를 읽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미영이 희생을 알고 계셨구나. 응. 오빠도 나도 아버지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취업 면접 보러 다녔는데 다 떨어졌어.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전 직장 퇴사 사유만 보면 얼굴이 굳더라고. 그 다음엔 포기했어. 더 이상 대기업은 꿈도 꾸지 않기로 했지. 그래서
건설 현장에 들어갔어. 건설 현장? 응, 막노동이야. 42살에 시작한 막노동. 처음엔 몸이 말을 안 듣더라.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나가고. 근데 익숙해지더라고. 오빠는 거친 손을 내밀어 보였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6년 동안 그렇게 일했어. 건설 현장 아저씨들은 내 과거를 몰랐으니까. 그냥 재혁이로 불러줬어. 대기업 과장 출신도 아니고 횡령범도 아니고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로. 오빠, 그게 편했어, 미영아.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곳에서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사는 게. 연락은 왜 안 한 거야? 창피했어. 미영이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대기업 과장 출신이 막노동한다는 게 창피하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 게 미안하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어느 날 현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옛날 회사 후배였는데 건물 시공 감독으로 온 거야. 어떻게 됐어? 처음엔 못 알아보더라.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은 나를. 근데 점심시간에 마주쳤을 때 알아봤지. 김 과장님? 하고 부르더라고.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느꼈어. 아, 나는 정말 끝났구나. 내 후배가 감독이고 나는 막노동 일꾼이구나. 그 후배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딱한 눈빛으로 보더라. 그 눈빛이 더 싫었어. 동정받는 게. 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그게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를 살리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그래. 자꾸 생각하게 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최선이었어. 엄마는 살았잖아. 2년이나 더 사셨잖아. 그래.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날 보지 못하셨잖아.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영이 문자 받았어. 엄마 위독하다고. 근데 나 못 갔어. 너무 무서웠어. 6년 만에 부모님을 마주하는 게. 오빠,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안 갔을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아니, 마지막인 거 알았어. 그래도 못 간 거야. 겁쟁이처럼. 오빠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어. 장례식장 주소도 알았고. 근데 또 못 갔어. 미영이 혼자 2분 장례 다 치렀다는 거 알아. 정말, 정말 미안해. 나는 오빠를 안았다. 이제 됐어, 오빠. 이제 왔잖아. 미영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야. 오빠 때문이 아니야. 나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 거야. 오빠는 말 안 하고 희생했고, 아버지는 말 안 하고 저축했고, 나는 말 안 하고 참았고. 미영아,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오빠가 엄마 수술비 내가 됐어라고 말했으면, 아버지가 미영아, 고마워라고 말했으면, 내가 나도 인정받고 싶어라고 말했으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게 우리 가족이었어. 사랑하지만 말하지 않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부모님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물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카페를 열까 해. 작은 카페. 카페? 응. 원래 꿈이었어. 오빠는 몰랐겠지만 나 20살 때부터 카페 하고 싶었거든. 미영아, 미안해. 나는 내 꿈도 몰랐구나. 괜찮아. 이제라도 하면 되지. 오빠는? 나는. 오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할래. 거기가 편해.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오늘만 보고 사니까. 그래도 돼? 응. 나는 그걸로 충분해. 대기업 과장이었던 나, 그건 이제 잊으려고. 그냥 건설 현장 제어기로 살래. 나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가끔 내 카페에 와. 커피 한잔 하러. 그래. 갈게. 단골이 돼줄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맛있다, 미영아. 6년 만에 먹는 집밥이네. 맨날 라면만 먹었어? 응. 가끔 김밥. 몸 상하겠다. 이제부터 자주 올 거지?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남매잖아. 오빠는 또 눈시울을 붉혔다. 미영아, 고마워. 나 같은 오빠를 버리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6년간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오빠,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살자.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야. 응, 그럴게. 그리고 오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를 사랑한 좋은 아들이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다음 날 아침, 오빠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긴 시간 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미영이도 모두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빠는 편지를 사진 앞에 놓았다. 아버지, 이 편지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오빠를 더 챙기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도 사랑하고 있었고 나의 희생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시대 방식으로 말없이 통장에 돈을 모았을 뿐. 오빠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숨겼다. 어머니가 괴로워할까봐. 나는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그 서러움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모두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말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오해했고, 그래서 멀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빠, 응? 우리 이제부터는 말하면서 살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응, 그래야지. 오빠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영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고마울 거야. 나도 사랑해, 오빠. 우리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6년간의 침묵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나누지 못했던 말들이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야 쏟아져 나왔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을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도 사랑은 있었다. 표현되지 않았을 뿐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시간이. 6개월 후, 미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재혁은 주말마다 그 카페에 왔다.
건설 현장 작업복 차림으로 오빠 아메리카노 한 잔 줄까? 고마워, 미영아. 재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부모님 사진이 카페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미영은 카운터에서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아빠, 오빠랑 저 이제 괜찮아요.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다.